네, 다정톡 오늘은 좋은 일자리, 좋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뭐 얘기만 들어도 참 좋죠. 우리가 일하는 데가 갑질도 없고 또 불안하지도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협동하면서 일할 수 있으면 아주 좋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좀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 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소용돌이에도 계셨고 또 이 노동과 일자리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기도 했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기구죠. 우리 사회 옛날에 노사정위원회라고 불렸던 곳인데 여기서 수석전문위원도 지내셔서 아마 뉴스 보시면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갈등적인 사안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좀 듣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박명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노동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고요. 그리고 주로 노사관계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의 노사관계에 대한 좀 뭐랄까요, 장점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많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노동연구원에 있으면서 여러 정책 연구도 하고 또 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역할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이런 주제가 중요한데 거기 이제 노사관계가 어떻게 잘 조응해 나가면서도 자기 변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5년에 사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라는 그 연구 프로젝트 책임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광주에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그 자문 활동도 하고 그래 왔고 뭐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형 일자리 최초 설계자시니까 박명준 박사님께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첫 번째로 얘기를 좀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일터 민주주의, 노사관계에서의 노동 존중, 또 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 문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일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좋은 일자리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조금 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으셨어요. 예, 네.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원래 이제 지자체에서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주창을 해서 표방하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사실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역에서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예,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자리 창출력을 증진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서 착목한 지점은 사실 격차 해소라는 측면이 있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델을 고민을 했었는데 워낙 이렇게 그 자동차 산업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상층부와 하층부 간에 사실은 엄청난 숙련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과 관련된 측면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완성차 업체, 대기업 상층의 생산직 같은 경우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지만 거의 그게 이제 2차, 3차, 4차 밴더까지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거의 뭐 최저임금의 수준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일자리 격차가 뭐 한 서너 배까지도 나는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의 어딘가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역을 증진시킬 수 없을까라는 사실은 문제의식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민선 4기 때 주창을 했던 거고요. 애초에는 제가 이제 먼저 연구 영역을 통해서 그 안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후에 사회적 대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라는 광주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공감을 해 나가면서 아젠다를 세팅을 했어요. 일자리 모델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뭐다. 그러면서 사실 광주에서는 4대 의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의지를 그분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축했고요. 임금, 노동 시간, 그 다음에 노사 책임 노사 책임 경영은 경영 참여인가요? 상대적으로 경영 참여를 암시를 하는데 그 수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뭐 상호 존중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노동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포괄적으로. 원하청 관계는 보통 공정거래 관계 예, 많이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공정 내지는 뭐 동반 이런 성장. 가치들을 사실은 염두에 둔 거죠. 근데 그거를 노동 쪽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모델인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아젠다를 이제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우리 그러네. 한국에서 이제 네, 중앙 정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2017년부터.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국정 과제 아젠다로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가 받아 안았어요. 이제 그 힘에 힘입어서 사실 그때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투자 유치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면서 2018년에 사실은 이제 민선 4기가 끝나고 민선 5기가 이제 여름에 6월부터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투자와 관련된 협상이 굉장히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서로 공동 합차 투자를 해서 현대차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는면서 그 공장 안에 광주형 일자리의 여러 가지 가치들과 원리들을 담아내는 일자리 모델을 서로 실현시키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서로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를 한 게 이제 올해 그 논의를 거쳐서 올해 2019년 1월 31일에 그게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그때는 사실 투자협약식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일단 1단계를 거치면서 지지난주 8월에 그러니까 올해 8월에 그 신설법인의 그 발족식을 거행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실을 하나 이뤘네요. 일단은 한 단계 또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광주시에다 던진 작은 돌이 지금 어쨌든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까지 수면에 지금 딱 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 퍼져 나가면 전국에 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고 만들면서 또 중앙에 어떤 이제 힘도 물론 같이 결합을 해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 어떤 돌파구 이거 자체가 실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나가는 모양새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라고 보는데 광주형 일자리 자체는 저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심화되어 가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그와 병행해서 정부가 뭐 제2, 제3, 제4의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또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발표했었죠. 예, 그러면서 뭐 올 봄에 또 여름에 뭐 구미나 울산 이쪽에 구미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이런 이름으로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화학에서 투자를 하시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뭐 현대모비스에서 해서 또 전기차 뭐 부품 공장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광주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확산하려는 시도는 좋은데요. 그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시도들은 이 광주에서의 개혁의 의미나 광주에서의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이루어서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정도. 특히나 이제 제조업이니까 가급적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를 이제 국내에 투자하는 정도의 의미에서 더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저는 계속 뭐 어떻게든지 뭐 활성화되는 게 필요한데 알맹이를 개혁의 알맹이를 좀 잘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광주형 일자리가 일단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역에서
노동계 또 기업 측 그리고 네네. 이제 민간 시민사회 네. 그리고 정부기관까지 같이 막 이야기를 해서 우린 이런 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하고 네. 거기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얹어서 네. 위탁 생산 공장을 만드는 모형으로 몇 년에 걸쳐서 왔는데 네. 지금 일종의 걸 복제해서 만들겠다고 네, 하는 네. 정책이 몇 가지인데 그 구미형, 울산형 네.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지금 네. 그리고 보도가 앞으로 된 뭐 군산도 것이고 있고 계속 또 그렇죠. 확산될 추세에 네, 있는데 이것들은 그 과정을 다 복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아까 그리고, 저 노동 시간하고 임금하고 이런 이제 몇 가지 의제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들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현재 신설 법인의 일자리 모델의 중요한 원리가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라고 하는 지역 노사 민정 협의회에서 결의한 어떤 그 안인데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애초에 그 민선 4기 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었던 안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자본과 노동이 사실 신뢰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개혁 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사실은 또 지역에서도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그 열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당장 다 협약 안에 담아내기에는 수준이 그렇게 신뢰의 수준이 높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아주 높은 수준의 저는 개혁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 획기적인 안들이 담겨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계속 신뢰를 쌓아가면서 비즈니스도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서 계속 이 일자리 모델을 진화시켜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그 광주형 일자리 보도될 때 연봉 4천만 원짜리 일자리 만든다. 그래서 지역에선 좋아하는데 현대차 노조에선 싫어한다. 이런 보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획기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거 포함되는 건가요? 어떤 것들이 좀 획기적인 건가요? 뭐 광주 일자리의 획기성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생의 원리라는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구성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별 큰 실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 일자리 모델에 뭐 갈등을 해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금을 세팅하거나 뭐 임금 구조를 설계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일정하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좀 참신하다고 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원칙을 삼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자리 질서나 뭐 고용 질서가 이제 경직돼 있다라는 지적들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예를 들어 유연 근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환 배치를 좀 더 원활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직무급 위주로 임금 체계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원리들,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해서 격차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작용을 했던 여러 가지 원리들을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직성으로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에 제일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기제들이 거기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의미가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형의 새로운 유연 안정성이랄까 미래지향적인 유연 안전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임금과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지금 설정된 세팅은 주 44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3,500만 원을 평균 임금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정하게 소위 말하는 사회임금, 그러니까 뭐 주거나 뭐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영역에서의 좀 공적 복지 혜택을 그 일자리에 좀 부여한다라는 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게 구체적으로 집을 제공하는 걸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정하게 뭐 좀 혜택을 준다고 할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임금의 영역에 비해서 사회 임금의 영역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 44시간 3,500만 원이라면 이제 기존의 뭐 완성차 업체 임금을 생각하면 임금이 낮아졌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통해서
실질 소득을 좀 더 보장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원리를 지금 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더 구체화되려면 좀 더 많은 노력, 그 논구가 필요하고 또 저는 그걸 놓고도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주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네. 걸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사회임금이라는 네. 건 결국 네. 이제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보통 복지는 국가적으로 다 주어지고 그 위에서 이제 기업들과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작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모델 안에서 국가의 역할도 들어가고 네. 기업의 역할도 들어가고 또 노동자 개인도 유연성을 감당하고 이걸 다 넣겠다는 네. 일종의 복지국가 실험실 같은 걸 이제 만들겠다는 굉장히 야심적인 맞습니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네, 네. 그 굉장히 멋진 계획인 것 네. 같네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나하나 요소도 사실 예.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것들이 있는데 네, 예를 네. 들면 뭐 직무급 같은 경우에 네. 그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절대 현장에서는 네. 구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돼야 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호봉급이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와 그렇지 않은 그렇죠. 사람들, 장기 근속 못하는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문제들인데 이걸 직무급으로 바꾼다는 네. 건 이제 네. 기득권을 상당히 또 그렇죠. 내려놔야 되는 문제가 내려놓을 될 수도 수 있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연대지향적이고 더 뭐랄까요 기업 횡단적인 좀 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포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노동시장 질서를 구현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시대로 돌입을 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의 기업별 노조 중심의 원리와 사실은 이런 기존의 연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제 그런 질서를 좀 깨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저성장 시대에 맞는. 그래서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특히 개별 기업의 어떤 국한된 방식으로가 아니라 좀 더 조율된 질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가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87년 노동 체제 기존에 네. 결국 민주화를 지향을 했지만 이게 양극화로 귀결돼 버렸어요. 비극적인 결과죠. 예. 이것에 대한 성찰을 저는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구미형이나 울산형 일자리 정책은 그런 것들을 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못하고 이렇게 있죠. 비판을 그 하시는 내용이 거죠. 네. 아직까지 주체들도 그렇고 문제의식 지역에서 문제의식도 많이 미흡합니다. 예, 다만 이제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의기투합 정도가 이루어진 건데 저는 그 안에도 이런 원리들을 차분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속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개발국가 시대에 중앙정부가 뭐 재벌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냈던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단발마적으로 그치고 했던 그 시도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 새로운 통합력을 사실은 증진시키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기제로서 이 일자리 모델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또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게 구미든 어디든 사실 지역의 지방의 현장에 가 보면은 거기 네. 계신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사실 네. 저 대기업 좀 우리 지역에 네. 꼭 유치해가지고 네, 투자해서 공장 들어와야 오면 좋겠다고 네. 얘기하면서 나나 우리 자식이 거기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네. 그 직원들이 나와서 밥도 사 먹고 술도 네, 마시고 네, 그러면 우리 네. 가게에 그래도 수입이 늘어나고 네. 또 우리 집값도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네.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욕구하고 또 어떨까 이런 생각. 아니요. 어쨌든 투자 향이가 일어나면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에 당연히 파급 효과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애초에 이 일자리 이런 식의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사실은 개혁은 저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현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파급 효과는 뭐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앞서서 이 일자리의 알맹이, 이 일자리의 모델 자체를 새롭게 기획해 나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 개혁적 의미를 두고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보다 새로운, 보다 뭐랄까 지속 가능하면서도 또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그러면서 또 혁신을 원리가 거기서 싹 트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일자리 모델을 저는 세심하게 기획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대공장이
좀 대안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기존의 대기업 대공장 모델은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지향적 가치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저는 우리의 어떤 특수한 어떤 경제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속 고도 성장을 했었던 시기에 그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얼개 속에서 그 일자리 모델이 사실은 성립을 했었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뭐 인구 구조나 뭐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규모나 앞으로의 전망이라 봤을 때 그 모델이 잘 조응을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모델이 존속하면서 주변에 바로 옆에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맞아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저는 하나의 사회적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조건은 나름 괜찮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사실 굉장히 장시간 노동의 맞아요. 전제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기본급도 굉장히 적고 끊임없이 더 많은 수당을 향해서 이렇게 노동력의 투입을 늘리도록 만들었던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이나 혁신에 대한 책임 없이도 연공급적으로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 공장, 뭐 하청업체 이런 일자리와는 나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자리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굉장히 기괴한 괴물 같은 일자리가 사실은 지금의 그런 일자리들이라고 봐요. 근데 점점 이런 일자리들은 계속 확산되는 게 아니라 저는 소멸해 가고 있다고 보고요. 소멸해 가고 있다. 네, 우리 공룡이 소멸해 가듯이. 네.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 변화에 잘 조응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세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 주체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지역이라고 하는 단위가 그런 새로운 주체, 새로운 상상력, 어떤 새로운 단위 이런 것들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 저는 뭐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 굉장히 내용이 획기적이라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지금 대공장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대기업, 현대자동차 뭐 이런 곳들이죠. 네. 거기에 본사의 정규직 일자리는 일종의 좀 소멸해가는 그런 일자리고 좋지 네. 않은 일자리다. 사실은 임금이 높아 보이지만 네. 네. 뭐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런 문제 의식으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노사민정이 같이 지역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네. 일자리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춘 적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과 네. 또 원하청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세팅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델인데 그게 광주형 일자리라는 네. 작은 복지국가 실험 네. 같은 곳에서 네. 지금 네.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인데 뭐 구체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네.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저는 뭐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하여간 좀 뭐 보시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일터 이야기를 좀 가서요. 지금 이제 노사 관계 요즘 많이 네.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요즘 일터 민주주의가 사실 핫 이슈죠. 많은 청년들이 네, 네. 직장 갑질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당했다고 미투 운동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고 관련 네. 법령도 만들어지고 이런 네. 상황이죠. 지금 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또 이런 뜨거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그렇죠. 궁금하네요. 지금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늘진 영역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일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역에서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세대적 갈등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뭐 남녀 간의 갈등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새를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사실 뭐 미투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결국은 일터에서의 약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당해왔던 사실은 그러한 그 양상에 대한 저는 이제 대중들의 문제의식이 고양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권위주의를 극복해오고 그다음에 또 유사 권위주의까지 갔던 이전 정부 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농단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까지 하고 했던 그런 사회적인 기류가 이 그늘진 영역을 들춰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새롭게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의 존엄과 일터에서 나의 존엄과 어떤 기본권과 우리가 서로 상식으로 생각해야 될 어떤 일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터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는 국면 내지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만큼 이 그늘진 영역, 이 습한 영역에서의 여러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저는 좀 잘 치유되는 쪽으로 앞으로 이 정책과 방향성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 근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조금 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직장 갑질 얘기를 하거나 일터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 것하고 과거부터 쭉 오던 이제 또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노사관계라든지 네네. 노동권의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개념상 네네. 또 당사자들은 연결 안 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직장 내 민주주의는 그냥 상사와 본인과의 어떤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 내지 네. 업무상 위기의 관계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떤 관계로 보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노사관계 영역에서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다. 이제 이게 좀 한국적인 그 해석 방식인데 그렇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 개별적 노사관계는 결국 이제 고용 관계, 나의 보수라든지 나의 뭐 직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뭐 휴가나 근로 시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결국은 이제 그 뭐 노동조합이 아무래도 대표적이죠. 어떤 나의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하는 어떤 그 집단적인 이해 대변하는 주체와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개별 기업의 사용자든 아니면 그 사용자들의 또 연합체든 그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다 큰 틀에서 이제 그 서로 사실은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게 그게 자연스럽게 개별적 노사관계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얼마 전에 모 매체와 제가 좀 얘기를 나눴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약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적다. 이렇게 협약 임금 예. 어떤 의미죠? 그거는 결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어떤 산물로서 산물로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나 뭐 최저임금법상에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나의 이해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어떤 그 노동의 이해 대변 주체. 뭐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대표적이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 조직률이 약 1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밖에 네네.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은 사실 좀 먼 존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의 모습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네. 모습이거든요. 네. 노동조합이라는 게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어딘가에서 나의 권리 기본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뭐랄까 노동 조건이 후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해가는 어떤 사회적인 행위자로서 그 사회의 존재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네. 근데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행위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아도 단체 협약의 뭐 효력 확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협약 임금을 결국 노동의 이해되는 주체와 사용자가 같이 결정한 그 노동 조건,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이제 상당히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조직화된 부분은 그 영역에서만 사실은 교섭을 하고 임금이 결정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왜 숫자가 나와 있나요? 그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뭐 지금 노조 조직률에 거의 차이 없이 단체 협약에 적용되는 퍼센트죠, 지금 약 한 저희? 10% 정도 10% 정도. 에서 네. 뭐 10몇 퍼센트 정도 될 네, 거고요. 최근에 노조 조직률이 좀 많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아마 뭐 2%까지도 이제 최근까지 달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뭐 그것들은 이제 통계상으로 대충 그렇고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뭐 노조 조직률은 우리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우리보다도 약간 낮기도 한데 네. 단체 협약의 적용률은 뭐 거의 8, 90%에 달하는. 그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조합원이 아닌데 그걸 네. 적용받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어떤 영역에서 노동조합도 여러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상호단체하고 뭐 내지는 또 기업하고 임금을 협약을 체결하면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영역에서 네.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은 제도화가 돼 있는 거죠. 법으로 강제하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산업별 노조가 있는데 예, 예. 그 산업별로 예를 들면 뭐 유통산업 노조라고 네, 유통산업 노조가 유통산업 네. 기업들의 연합회와 네. 노사협상을 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면 네. 나는 노조원이 아님에도 아니라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작은 유통업체 소속이라도 나도 저 인상률을 적용받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런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노조원의 될 유인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게 워낙 제도가 세다 보니까 노조 가입률이 높지가 않아요. 조합비를 안 내도 혜택은 받을 수 받게 있는. 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제도화의 역설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프랑스만큼 그런 제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노조를 향해서 더 많이 좀 가입하려는 그런 그 양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서로 그런 이제 조직과 제도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이렇게 좀씩 원리가 네. 다양하고 이제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사회보다는 훨씬 협약임금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표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조건과 임금 세팅에 있어서 노동의 이해 대변체의 역할이 이제 큰 거죠. 요는 그런 식의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이렇게 기업 전반적으로 우리 일터 전반적으로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 개별 기업들에서 물론 뭐 사실 뭐 인간관계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갑질이나 이런 문제들이 저는 뭐 상하관계 속에서는 어느 문화에서나 뭐 사실은 있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정도가 돼야 되고 문화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존이나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제 존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미흡하고 그게 이제 협약임금이 적용 안 되고 뭐 노조의 영향을 못 받고 하는 영역에서 특히나 더더욱이나 저는 심한 양상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면 노사 관계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터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관련성이 해석해도 있다고 되는 봅니다. 건가? 관련성이 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협약 임금을 네. 강제로 전 산업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예. 노조공화국을 만들 거냐 이런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맞아요. 드네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저는 뭐 그게 갑자기 법적으로 사실은 우리 노동계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뭐 이런 네네네.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부작용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사가 서로 성숙해가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구조 네.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개별 기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업종이나 좀 더 포괄적인 네네. 액터들이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의 활성화라는 가치에 비춰봤을 때는 법제화하는지는 국가의 강제 이런 것들은 당장 좀 뭐 획기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저는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점진적이더라도 그런 노사가 상호 신뢰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역할을 주고 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좀 타협하고 합의하고 하는 관행들을 저는 많이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적 대화인 거죠. 사회적 대화. 예,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고 이게 정부 정책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그들을 주체로 세워내는 사회적 대화를 저는 우리 사회에서 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대화가 여러 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광주라는 어떤 지역 네네. 도시에서 안에서 그 주체들이 한 네, 거잖아요. 네.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기업 수준에서도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 30인 이상 사업장에 우리 근참법상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근참법이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네. 법률인가요? 네네네. 아무튼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설치가 네네네. 사실은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 예, 네. 노사협의회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예요. 아. 기업 수준에서 해. 아, 예,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또 뭐 네. 거기에 의결사항도 있고 또 뭐 협의사항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여러 말씀드린 뭐 임금 구조라든지 또 뭐 배치 전환 문제라든지 또 뭐 모성보호 관련된 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그 안에 이제 의제로 담겨져 있는데요. 그 노사협의회만 잘 활성화가 돼도 30 이상 사업장들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꽤 됐는데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지역들이 꽤 많고요. 네, 네. 또 노조가 주로 이제 기업별 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가 있어야지 그나마 노사협의회가 재구실을 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또 게다가 30인 이상이니까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노사협의회에 사실은 그런 이제 혜택을 못 입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적 기구도 저는 활성화시키면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었고 사실은 또 업종 수준의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지금 뭐 디지털화, 뭐 잠시 후 이래미래 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다 새로운 산업 구조의 어떤 변신을 도모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업종마다 사실은 다 일자리 문제가 그 산업 변화에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개별 기업들에서의 뭐 그때 이슈가 나타났을 때마다 그때그때 땜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런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노사가 서로 그 산업의 대표격인 노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답을 찾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학이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상 조직이라는 게 이제 노멀하다는 게 아니라 피크라는 의미죠. 탑이라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연맹체들, 네네. 총연맹체들 중심으로 우리 총자 들어가는 조직체들이 모인 데죠. 예. 뭐 민주노총, 총이라든지 한국노총, 총총, 뭐 경총. 경총, 그죠? 예. 그런 데들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사회 정책, 뭐 사회 안전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 정책, 경제 정책, 그다음에 또 노사관계의 어떤 개혁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사실 논의하는 장인데 그런 장에서의 논의도 저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최근에 경사노위가 이제 1기를 마감하고 이제 2기로 네, 넘어가는데 네. 1기의 마지막에 좀 많은 진통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2기로 넘어가는데 저 뭐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을 잘 반성하면서 새롭게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사가 성숙한 주체로서 신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미션을 부여받아서 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조건을 마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 기구가 기능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잘 뭐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각 층위의 사회적 대화가 또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틀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중층화와 성숙이 큰 틀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일터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아주 큰 우산에서의 예. 대화가 있고 또 뭐 우리 네. 사업장, 예, 우리 예. 사무실에서의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지금 일터민주주의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노사관계, 일터민주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확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단계라기보다는 그렇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노사 간에 또 다양한 주체 간에 신뢰를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단계다. 네. 이런 저는 그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뭐 그러니까 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도전과 또 위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고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다룬 뭐 미투 문제부터 해서 일터에서의 음지를 들춰내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난 한 반세기 또 짧게는 한 87년 이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적 원리들이
잘 조응하지 않게 지금 역할을 하는 지금 상태라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 지체라고 할까요? 모든 제도는 사실은 영속하지 않죠.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재정의되고 거기에 조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주체들의 의식과 문화도 그렇고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도 그렇고 우리의 기존에 존재했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들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잘 잡고 계기를 잡아서 저는 그걸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저는 절대적인 반드시 이를테면 꼭 감초처럼 들어가야 될 수단이 바로 사회적 대화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변화를 위해서. 예. 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역할을 계속 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듯이 여러 영역들에서 이런 변화를 저는 사회적 대화가 잘 감싸주면서 이거를 만들어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뭐 감동적인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대화의 틀을 계속 만들어 놓고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대화의 틀을 뭐 작은 단위, 큰 단위, 네. 뭐 지역 단위, 국가 단위, 뭐 네. 업종 단위 늘리면서 대화의 틀을 마련을 해가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눠보시죠. 좋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 미래 아까 조금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도로공사의 저 요금 수납원 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외부 용역으로 굉장히 많이 일하셨는데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갑질 문제도 있고 뭐 임금 빼돌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부정부패도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계속 피해자였고 이 수납원 그분들은 피해자이고 이제 주로 이제 도로공사 전 직원들이 가서 뭐 사업소장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보도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판결에 의해서 사실 도로공사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주 뭐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고 저도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또 고민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게 요금 수납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지금 자동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스마트 톨링에서 하이패스로 다 점점 사용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의 미래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바뀌는데 그럼 좋은 일자리는 다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참 두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동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일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아무튼 저는 이거는 뭐 역사적 우연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좀 쪼개고 낮추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업이나 뭐 경쟁력을 그렇게 거기서 찾으려고 했었던 시대가 이게 한계를 맞이했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다 고백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일자리 질을 좀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뭐 현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그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이때 마침 일의 미래 디지털화에 의한 새로운 도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도전 속에서 지금 저는 일각에서는 약간 공포 마케팅처럼 뭐 기존의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다 소멸될 것이다라는 식의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가느냐 이 목표와 저는 이제 뭐 일자리 질을 높이는 걸 좀 포용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노동 일자리 질서 포용화, 포용적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디지털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 결국은 대체를 해 나간다는 거죠. 기존의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그 질서들을 뭐 새롭게 뭐 AI가 됐든 뭐 로봇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이제 IT 기술,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간 노동이 필요 없게 되는 영역으로 가게 만들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응점이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는데 당장 도로공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고지점이 아주 마이크로하게 고가치가 딱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저는 꽤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노사관계 주체든 이 정책 담당자든 간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저는 같이 놓고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전체적인 트렌드가 서로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사실 좀 나요. 좀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좀 공감대와 합의 같은 걸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그냥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 영역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도 방향성을 잡고 또 제가 아까 좀 전까지 말씀 나눈 이제 사회적 대화. 네, 네. 사회적 대화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포용적 디지털화다라고 저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명명하는데 포용적 디지털화. 예. 네.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위협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런 논리를 회귀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가 함께 놓여 있다. 반드시 둘 다 실현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서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답을 찾아 나가려는 전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그때그때 사안이나 그때그때의 케이스들에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하나의 어떤 사회적 원리로 우리 사회에 끌고 가는 원리로 예컨대 경사노위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네, 네, 네. 지금도 네.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들이 좀 더 역할을 좀 하면서 이런 원리들 만들고 그게 좀 사회적으로도 수용도 되고 또 다양한 여러 영역들에서 그런 것도 존중이 되고 해 나가면서 저는 그렇다 보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필요들이 있고 다양한 이제 선택의 옵션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합하는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도롱사 직접 고용 같은 경우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이 직무가 사라진다 뭐 대체된다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재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신기술을 도입하고 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결분돼서 그러면 고용이 중요하다 그래도 지켜나가야 된다라면은 함부로 해고하지 않고 최대한 뭐랄까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비용 분담도 해 나가고 새로운 안전망의 원리 같은 것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또 필요하면 뭐 정부가 좀 지원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롭게 뭐 이런 영역이 도입이 되면서도 이분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새롭게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차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도로공사 케이스를 얘기하면 이거는 도로공사한테 맡겨져 있는 거예요 현재로선. 그렇죠. 예. 어떻게 그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네. 단적으로 딱 요 영역만 네. 보면 마치 답이 없어 보여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처럼 보이고 네. 그러고 많은데 좀 더 모든 사실은 뭐 일터 영역, 비즈니스 영역들이 사실 상호 연관돼 있고 넓게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적 시민권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러면 뭐 개별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뭐 글쎄요 이게 뭐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의 숙련이 좀 과도한데 그럼 상대적으로 저쪽에서 뭐 이게 필요로 하지만 좀 빈약하다 그러면 이제 뭐 저쪽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류의 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메커니즘을 네, 네, 네. 좀 활성화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개별 기업의 안에 문제들을 다 국한시켜내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다 결국은 이 산업 주체들의 노사겠죠. 예, 노사가 중심인데 주체들의 어떤 이런 포괄적 시각에서의 이해 조정의 그 접근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상상력의 제약이 저는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사노위의 분과 같은 곳에서 계속 연구를 또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서 연구도 좀 더 커져야 되겠네요. 이 영향력. 예, 그런 데가 보다 영향력도 커져야 되고 역할을 해야죠. 사실 이번에 그
택시 뭐 관련돼 가지고 네네네. 사실은 택시하고 모빌리티 모빌리티 문제 서비스하고. 관련돼서 네. 사실 갈등이 계속 있어왔고 아직도 저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환, 맞아요. 네. 디지털 전환의 네.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일자리 질서, 그다음에 기존 일자리가 침해받는 영역과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영역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화해를 해내고 어떻게 원리를 잘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일정하게 좀씩 타협을 해나가고 서로 이제 갈등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여전히 많이 미흡해 보여요. 이제 그런 도전들은 근데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문제를 사고하고 협소한 시각에서 머물지 말고요. 뭐랄까 이렇게 역지사지도 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좀 새롭게 조정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뭐 공적 자원도 좀 일정하게 결합을 시켜내면서 이거를 소프트 랜딩 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시켜내는 게 지금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다이나믹한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주체들이나 뭐 정책 당국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생한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산업이나 특별한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앞으로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틀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들, 테크 기업들 사이의 갈등도 뭐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워치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사회적 대화 기구 같은 데가 좀 더 권위를 가지고 네네. 신뢰를 가져서 그걸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뭐 경사노위는 참 아직 힘이 좀 많이 없고요. 네. 예, 근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나가서 저는 주요 경제 주체들이 우리가 협약적인 방식으로 그 새로운 전환을 해 나가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게 독일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그 아르바이텐 4.0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원리인데 노동 4.0. 예, 노동 4.0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게 이제 독일이 애초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제 산업계에서 독일은 왜 뭐 저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안 나오냐. 근데 잘못하다가 이런 데들이 다 우리 독일 제조업 잡아먹겠다. 네, 이런 걸 네.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우리의 발전된 제조업에 결합시켜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독일 노동계가 이걸 수용을 하고 해서 네. 이건 단순히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결국은 이걸 수용하게 되면 우리 일하는 방식의 변화까지 도모되고 우리의 사회 복지국가 시스템까지도 새롭게 전환돼야 되는 문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거기서도 이제 사회적 대화를 전개를 했죠. 네. 그래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뭐 녹서를 만들고 백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열어놓고 던지고 하면서 일정하게 답을 찾아낸 게 이제 아르바이텐 4.0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원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됐나요? 거기에 이제 백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응전을 해야 되는가를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의 정책 아젠다를 세팅을 해서 뭐 앞으로 산업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된 직업 훈련, 계속된 향상 훈련, 훈련을 받기 위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정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를 향한 포용적 디지털을 향한 어떤 큰 틀의 사회 협약이죠. 네. 우리 사회도 좀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읽어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정말 내용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노조가 동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연하고 혁신적인 것들도 네. 있고 네. 기업이 동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따뜻한 그렇죠. 것들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같이 들어있는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같이 했다니 상당히 부럽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지역마다 다니면서 영화 상영도 하고 여러 네, 가지 그렇더라고요. 시민들 설득한 네. 그것도 이제 그런 활동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도 뭐 그런 작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네.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정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는 뭐 전문가들이나 시민 사회, 뭐 랩 2050 같은 데가 아주 좋은 데라고 보는데요. 이런 데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공론장에서 역할을 해 나가면서 네. 개몽도 하고
또 솔루션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갈등의 지점에서도 또 좀 창의적으로 개입도 해서 답도 네.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네. 경험들을 자꾸 해나가고 하면 네. 저는 우리도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향해서 그 일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저는 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르바이트는 4.0 보면서는 또 정치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거기 좀 묘했어요. 그 백서의 그 서두의 취지를 노동부 장관이 네, 썼는데 그렇죠. 안드레아 날레스라는 날레스가, 예. 그 사람은 3인당 소속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집권당은 김인당인데 연정해서 3인당이 그렇죠. 아마 노동부를 맡았고 맡았죠. 예. 총리는 뭐 김인당의 그 김당. 메르켈이지만 예,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정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예. 연정인 상태에서 예, 사회적 예. 대화도 노사 민정이 예. 같이 한 예. 이런 일종의 정말 전사회적인 합의 같은 그렇죠.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갈등을 거친 산업사회 갈등을 거치고 나면서 서로 이렇게 압도하기 아니라 공존하는 것 그리고 조금씩 받아들이고 같이 가는 거가 모두에게 좋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그 사회가 좀 깨달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저는 이제 지금 뭐 갈등의 한가운데가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대결적으로 펼쳐지는 양상인데 네. 거기서 저는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뭐 아까 말한 우리 일터 민주주의의 문제나 일의 미래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도록 하기 위한 저는 계기로 작용을 꼭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죠? 뭐 1인당 국민소득 뭐 몇만 불 뭐 이걸로 우리나라의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 세팅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의 그 화합이라든지 뭐 역시사진 이런 것들이 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느껴질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새로운 하모니, 사회적 하모니를 저는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절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 정치는 특히 굉장히 대결적이고 이런 것 그렇죠.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죠. 하여튼 뭐 근데 원래 어둠이 깊으면 또 새벽이 다가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지금 세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아주 작은 복지국가 실험으로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라는 모델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일터 민주주의와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이 세 가지를 잇는 어떤 이 사회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했고 마지막으로 일의 미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포용적 디지털화라는 또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 관통하는 뭔가 이거는 그래도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이 많은 문제들이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제안을 뭔가 하신다면. 네. 아니요. 뭐 저는 이 세 가지 글쎄요. 교집합을 얘기를 한다면은 뭐 다 또 약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결국 사회적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 예. 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 대화라는 우리가 개념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소통과 역지사지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사회적 주체 간에서도 노와 사도 그렇고 지역과 중앙도 그렇고 여러 주체들 간에 그런 소통의 지혜가 활성화돼야지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회적 대화는 뭐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공론화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봐요. 예, 뭐 이제 우리 사회도 그것도 맹화적으로 싹트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과거에 우리 뭐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던 시대는 이제는 갔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시민사회가 성숙한, 특히 아시아권에서 살펴보면 우리 지금 홍콩을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렇죠. 시민사회가 안정화되어 있고 성숙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한 역량들을 좀 잘 발휘를 해서 이게 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지적하고 싸우고 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참 생산적이고 한 발 그래도 같이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걸 그래도 약속해 나가고 이런 식의 좀 일종의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하는 식의 사회적 소통.
으로 우리가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렇게 되면은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일터민주주의 뭐 사회적 대화도 그렇고 또 일의 미래를 향한 네. 그런 노력도 그렇고 거기에서 전 답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 음. 그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보고요. 음.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시민사회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하고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뭔가 네. 다음 단계로 같이 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네. 이 다음 단계 우리 사회 과제다. 네. 그게 아마 디지털화나 혁신이 이렇게 빠르게 밀려올 때 미래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네.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그렇죠. 가는 첩경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사실 좋은 일, 좋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라는 화두를 주셨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곱씹으면서 오늘의 다정토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